안녕하십니까.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0강 1차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실 공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요. 어쨌든 이런 기간 동안 좀 더 이론에 충실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성경하면 어떻습니까?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블이라고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신자라면 바이블을 읽게 되는 거죠. 왜 읽게 되나요? 결국은 성서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치고 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죠. 우리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극에서의 성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바로 연극에 있어서 성경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 책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1차 시험, 2차 시험 하고 좀 남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6월 초에나 연극을 하게 되면 꼭 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에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나요?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서양의 철학을 이끌어가는 두 강력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서양의 주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개별자를 중시하는 철학으로서 플라톤은 또 인간의 보편자인 이데아를 중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두 철학이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을 나누면서 서양 유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수단에 따라 나뉘는 예술 장르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방이란 말 많이 쓰고 있죠. 미메시스란 말이 모방이란 뜻입니다. 플라톤은 저 이데아 세상에 있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인 자연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수단에 따라 나뉘는 예술 장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문의 여러 종류와 수와 성질, 각각의 본질적 기능, 플롯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롯이란 좋은 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롯, 우리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건의 배열이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에 플롯이 있어서 관객들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울 수도 있고 또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와 형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 사물들을 재현 혹은 모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색채와 형상이라면 뭐죠? 바로 회화로서 모방하는 사람이겠죠. 형상이라는 것은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모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목소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사실은 가수들이나 성우 등등이 그러겠죠. 목소리를 사용하는 예술은 리듬과 언어와 화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소리를 사용하는 예술은 노래이면서 또 연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극에는 리듬이 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듬이라는 건 다시 말해 박자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런 식이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떤 리듬과 템포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들이 그것의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피리와 현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그리고 목동의 피리에서는 화음과 리듬만이 사용됩니다. 춤에서는 화음 없이 리듬만 사용됩니다. 제가 말하듯이 아까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런 식으로 3박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3박자는 천지인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춤에서 중요한 숫자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리드미컬한 동작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 감정, 행동을 모방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춤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 감정,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방의 대상은 행동하는 인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행동이라고 했죠. 또 인간들은 고상하거나 저속하거나 두 부류로 나뉘므로 고귀함과 사악함은 도덕적 구분의 기준입니다. 고귀할 수도 있고 사악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모방할 때 우리는 보통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낮은 사람 또는 보통 사람을 지원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보통은 비극에서 사용되고 있죠. 더 낮은 사람은 희곡에서 사용되면서 사람을 익살스럽게 만들고 웃기고 하겠죠. 또 모방의 여러 유형은 이처럼 모방의 대상에 따라 서로 구분됩니다. 춤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며 피리와 현금의 연주에서도 나타나고 음악 없는 산문이나 운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메로스는 지위가 높은 인간을 모방했고 패러디를 처음 지은 타소스 출신의 헤게몬과 데일리안드의 작자 니코카레스는 보통보다 못난 사람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간을 모방하기도 하고 저속한 인간을 모방했다는 것이 바로 어쨌든 모방의 대상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원칙에 따라 비극과 희극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희극은 사람들을 보통보다 못나게 그리고 비극은 실제보다 더 잘나게 그리기 때문입니다. 자, 비극은 실제보다 더 잘나게 그린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겠죠. 희극은 보통 사람보다 못나게 그립니다. 각각의 대상들을 모방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수단이 같고 대상이 같아도 시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사에 의한 모방입니다. 어쨌든 이야기 전개에 의한 모방이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호메로스가 했듯이 호머라고 하시면 되겠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던 위대한 그리스의 작가죠.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모든 캐릭터를 마치 우리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이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생생하게 재현하는 방식이겠죠. 그런 것들은 뭘까요? 연극이 그런 하나의 예술 장르이겠죠. 우리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이 대사를 통해서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물론 대본의 이야기를 펼쳐되겠죠. 그래서 모방은 수단, 대상, 방식 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포클레스는 지체 높은 성격들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호메로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체들은 지체 높은 성격들을 모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행위를 모방한다는 점에서는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와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행동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시가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재현한다. 바로 그것들이 드라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그런 시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서사가 들어있는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는 드라마, 즉 연극일 수가 있고 비극일 수 있습니다. 모방과 깨달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기능입니다.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는 사람의 뿌리박은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의 본성의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릴 적부터 모방적 행동 성향을 타고납니다. 사람들은 극히 모방적이며 모방을 통해 그의 학습의 첫 걸음을 내딘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모방이죠. 3 곱하기 3은 9. 계속 모방이죠. 남들이 했던 걸 모방하는 거죠. I'm a boy, you are a girl. 끝없이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통해서 다시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연극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행동의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왜 우리가 모방을 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둘째, 모든 사람이 모방적 삶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물을 모방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물을 세밀하게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컨대 흉측한 짐승이나 시체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달으면서 기쁨을 얻게 되죠. 중국의 우리가 사서상경을 보고 나면 그런 것도 있죠. 학이지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우리 인문학 씨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 있었죠. 사람이 비슷한 것을 보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 스스로 깨닫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즐겁게 느끼고 또한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이렇게 깨닫기 등등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봄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건 그 사람의 얼굴인데 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림의 실제 인물을 전에도 본 적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작품은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기법, 색채 또는 기타 이유로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방은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운율, 우리가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 말없이 보내드리오랬다. 그런 시에는 운율이 있죠. 운율도 리듬의 한 부분이므로 운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화음과 리듬도 본능적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능이라는 자연의 선물에서 출발하여 점차 특별한 재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칠게 즉흥적으로 창작하다가 마침내 시를 낳게 됩니다. 자연의 선물에서 어쨌든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바로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것이 연극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습니다. 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시는 시인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 두 형태로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여기가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근엄한 시인들은 고귀한 행위와 지체 높은 인물들의 행위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행위, 지체 높은 인물들의 행위를 바로 모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경박한 시인은 보다 천박한 사람들의 행위를 다루었는데 초기에는 풍자시를 지었습니다. 반면 근엄한 시인은 신에 대한 찬송과 위인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박한 시인은 이렇게 풍자시를 다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약간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약간 저속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렇지만 근엄한 시인은 신에 대한 찬송과 위인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벌써 이게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극과 희극의 차이점도 고귀한 인물이냐 아니면 저속한 인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배우 수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고 합창 부분을 줄이고 대사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한 사람은 아에스킬로스였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가 누구죠? 아에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에스킬로스는 배우 수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러스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포클레스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제3의 무대와 무대 그림은 소포클레스와 함께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넓이가 넓어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자, 비극은 얼마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극은 보통보다 못난 사람들의 모방입니다. 익살이란 단순히 추함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익살은 일종의 결함이며 추함인데 이 결함과 추함은 고통스럽거나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웃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죠. 서사시는 주체 높은 인물을 운율로 모방한다는 점에서 비극과 일치합니다. 서사시 이야기를 하죠. 대서사시라고. 여행 같은 것도 그렇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이 대서사시겠죠. 비극은 연극이기 때문에 서사시는 소설의 이야기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단 한 종류의 운율과 이야기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비극과 다릅니다. 길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비극은 가능한 한 하루 동안의 일로 제한하거나 거기에서 약간 초과하는 반면 서사시는 제한이었습니다. 비극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창기에는 비극 시인들도 서사 시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있어 자유로웠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한 10시간 한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고작 1시간 반이나 2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서사시의 비극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것은 비극만의 고유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극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복습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비극은 진지하고 완전하며 일정한 크기가 있는 하나의 행동의 모방으로서 행동의 모방이죠.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으로 아름답게 꾸민 언어로 되어 있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극적 연기의 방식을 취하며 극적인 방식이죠. 우리 드라마틱이라 말 많이 하고 있죠. 연민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런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극적 연기 방식, 연민과 두려움, 카타르시스를 비극의 본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극의 본질은 바로 극적 연기 방식을 취하며 연민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감정이 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쨌든 비극을 보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감정적 배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감정적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언어란 리듬과 화음과 노래가 있음을 뜻하고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으로 아름답게 꾸민 언어로 되어 있고 이야기가 아닌 극적 연기의 방식을 취하며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네. 연민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가 감정의 배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정의 배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극적 모방이 무엇인가 볼까요? 비극적 모방은 배우들의 행동으로 제시되므로 시각적 장면의 장치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도 배우들의 행동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와 언어적 표현이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은 모방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표현이란 단어들은 운율적으로 배치함을 뜻합니다. 단어들을 운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가 그런 것들 많이 겠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운율이 있죠. 시에서. 언어적 표현은 이렇게 단어들을 운율적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규칙과도 같은 거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다. 그리고 행동은 성격과 생각을 가진 인적 요소들을 전제합니다. 생각과 성격은 거기서부터 행동이 솟아나오는 두 개의 자연적 원인이 됩니다. 비극의 성공과 실패는 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은 성격과 생각을 가진 인적 요소들을 전제합니다. 바로 행동이 어쨌든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플롯, 줄거리는 행동의 모방이고 사건들의 배치입니다. 어떤 사건의 배열들이 있죠. 예를 들면 A, B, C, D 그런 사건들의 배치가 있는 것입니다. 플롯은 이렇게 행동의 모방입니다. 그리고 사건들의 배치입니다. 행동들의 모방은 끝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플롯은 사건들의 배치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우리가 인물들에게 덧붙이는 특정의 성질들이고 생각은 하나의 진술이 증명되었거나 일반적 진술이 발설되었을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인물들에게 덧붙이는 특정의 성질들입니다. 종교적 성향이 무엇이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지? 또 교육적 배경이 무엇이지? 종교가 무엇이지? 그런 등등의 특정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극이 성립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비극이 성립되려면 6개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플롯, 성격, 언어적 표현, 생각, 시각적 장치 등입니다. 이들 중 모방의 수단이고 하나는 모방의 방식이며 셋은 모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수단과 모방의 방식, 그 다음에 모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들의 조직입니다. 사건들의 조직을 뭐라고 했죠? 사건들의 배치는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은 사람들의 모방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방인 까닭이며 인생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지향하는 것은 행동의 양식이지 그것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은 인간의 차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은 그의 행동에 의해서입니다. 행동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거나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지향하는 것은 행동의 양식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행동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오이디푸스 아들은 바로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가 길을 못 걷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 길을 비켜라 해서 안 비켜주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오이디푸스는 결국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적 행동은 그러므로 성격의 재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행동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연극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성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격화가 될 때 그 인물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과 플롯이 비극의 목적인데 목적이란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는 비극은 있을 수 없지만 성격이 없는 비극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듯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두십시오. 비극의 가장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의 수단은 반전과 깨달음입니다. 플롯이 제1원칙이며 비극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좀 더 감정적 배설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약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약을 중심 부분을 나눌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